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53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병원에서 받은 그 전화부터였던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잠결에 핸드폰을 더듬거리다가 화면에 뜬 번호를 보고 눈이 번쩍 떠졌죠.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이었거든요. 보호자이십니까? 간호사 목소리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가다듬었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깨우자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옷을 찾았어요. 저는 세수도 안 하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서 차에 타면서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벨소리가 한참 울렸죠. 응. 오빠 목소리가 잠에 젖어 있었어요. 오빠 병원에서 연락 왔어. 아빠 상태가 안 좋대. 바로 출발해. 더 말할 게 없어서 전화는 짧게 끊었어요.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남편이 엑셀을 밟으면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차를 몰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자꾸만 한 장면이 떠올랐죠. 지난주에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고 계시길래 저는 침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드렸죠. 아빠, 저예요. 미경이.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셔서 저를 한참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누구세요? 저는 그때 농담인 줄 알고 웃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눈빛은 진짜로 모르는 사람을 보는 그런 눈이었죠. 미경이요. 아빠 딸. 아, 미경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다시 천장을 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정말 알아보신 건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모르신다는 걸 알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있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저는 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응급실 입구로 달려갔죠.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갑게 들어왔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서 있던 간호사에게 다가가서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박성재 환자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설명이 없어서 이상했죠. 보통은 뭔가 말을 하거든요. 잠시 후 젊은 의사가 나와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유감스럽게도 환자분께서 방금 전 돌아가셨습니다. 입술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고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는데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평온하셨을 겁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복도 저쪽으로 사라졌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죠. 잠시 후 면회 가능하십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오빠가 헐떡이며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를 보자마자 물었죠. 어떻게 됐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고 오빠의 입이 벌어지더니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간호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었고 저는 오빠와 남편을 뒤에 두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가지런히 누워 계셨고 하얀 시트가 목까지 덮여 있었으며 손은 시트 위에 포개져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그 차가운 손을 잡았죠.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손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던 게 떠올랐지만 지금 이 손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죠. 오빠가 옆으로 와서 섰어요. 아버지. 오빠가 작게 부르며 고개를 숙였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서자 간호사가 조용히 물었죠. 장례식장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내려오세요. 간호사가 나가면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저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봤는데 눈을 감고 계신 얼굴이 고요했지만 지난주에 봤던 그 혼란스러운 눈빛은 이제 없었어요. 하지만 평온해 보이지는 않았죠. 그냥 비어 있을 뿐이었어요. 중환자실을 나왔을 때 복도 끝에 긴 패딩을 입고 손에 가방을 든 최은실 씨가 서 있었어요. 은실 씨는 저를 보자마자 슬리퍼를 끌면서 달려와서 물었죠. 어떻게 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은실 씨는 제 표정을 보고 알았는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안 돼. 목소리가 떨리면서 은실 씨가 중환자실 문 앞으로 가서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간호사가 앞을 막아섰어요. 보호자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보호자예요. 저는 몇 년 동안 아버님을 돌봤어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복도에 울려 퍼지자 다른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오빠가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은실 씨, 일단 밖에서 기다려요. 왜요? 나도 들어가야죠. 은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은실 씨 팔을 잡고 복도 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말했죠. 진정하세요. 나중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은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장례식장 예약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름을 썼죠. 그날 새벽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장례식장은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문객들이 보였죠. 저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상주석에 앉았어요. 오빠는 제 옆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은실 씨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상복이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보다 더 제대로 차려입은 것 같았죠. 은실 씨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절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첫 조문객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이었죠. 허리를 굽혀 절을 하시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고인께서 참 좋은 분이셨는데 유가족분들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뒤로 물러나면서 은실 씨를 보더니 물었어요. 이분도 가족분이신가요? 은실 씨가 대답하기 전에 오빠가 말했어요. 아니요. 아버지를 돌봐주신 분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문객이 은실 씨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은실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죠.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아버지 친구분들, 동네 분들, 회사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은실 씨를 보면서 같은 질문을 했어요. 가족분이세요? 처음 몇 번은 오빠가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되자 오빠도 지친 표정이 되었고 저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은실 씨는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영정 옆에 서 있었어요. 마치 자기도 상주인 것처럼요. 점심때가 되자
복지관에서 아버지를 아셨던 분들이 오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은실 씨를 보더니 반갑게 말했어요. 은실 씨, 여기 있었네. 나 김 선생이야. 은실 씨가 그분을 부축해서 자리에 앉혔어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를 보면서 물었죠. 이분이 딸인가? 네, 딸 미경이에요. 은실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박미경입니다. 어머, 아버님이 얘기 많이 하셨어. 은실 씨한테도 딸 자랑 많이 하셨다며? 은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은실 씨가 아버님 잘 돌봐드렸어. 병원도 같이 다니고 약도 챙겨드리고. 은실 씨 없었으면 아버님 혼자 어떻게 하셨을까 싶더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김 선생님이 은실 씨를 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근데 은실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버님 집은? 은실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은실 씨를 봤죠. 김 선생님은 우리 사이의 분위기를 모르고 계속 말했어요. 은실 씨가 그 집에서 같이 살았잖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오빠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례식이니까요.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 김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은실 씨가 그분을 배웅하면서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죠. 오후가 되자 조문객이 뜸해졌어요. 상주석에는 저와 오빠 그리고 남편만 남아 있었죠. 은실 씨는 영정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이 없을 때도 거기 앉아서 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은실 씨 옆을 지나갔어요. 은실 씨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미경 씨. 저는 멈춰섰어요. 아버님이 마지막에 미경 씨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딸 보고 싶다고. 자주 오면 좋겠다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은실 씨가 말을 이었죠. 아버님 드실 거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밤에 깨시면 물 갖다 드리고 그렇게 매일 했어요. 고마웠습니다. 제가 말하자 은실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정말 아버님을 돌봐드렸다는 거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은실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은실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나서 상주석으로 돌아왔어요. 오빠가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무슨 얘기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앉았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무거운 게 자꾸 눌러왔죠. 저녁때가 되자 조문객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에 들르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은실 씨를 보면서 물었고 저희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루 종일 그 질문과 대답이 반복됐죠. 밤 9시가 넘어서야 조문객들이 끊겼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와서 내일 발인 시간을 확인했고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침 9시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차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은실 씨는 여전히 영정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자꾸 눈이 갔어요. 오빠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나 담배 좀 피우고 올게. 오빠가 나가고 남편도 따라 나갔어요. 상주석에 저 혼자 남았죠. 은실 씨가 천천히 일어나서 저쪽으로 왔어요. 미경 씨, 내일 장지까지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은실 씨를 봤어요. 은실 씨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그러세요.
제가 말했어요. 은실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은실 씨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지만 그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어요. 발인은 아침 9시에 시작됐어요. 연구차가 장례식장 앞에 섰고 아버지 관이 실렸죠. 저는 상복을 입고 연구차 뒤를 따라 걸었어요. 오빠와 남편 그리고 은실 씨도 함께 걸었어요. 화장장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차 안은 조용했어요. 은실 씨는 창밖만 보고 있었고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어요. 무거웠어요. 오빠가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죠. 납골당 안은 차가웠어요. 수많은 칸막이가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관리인이 안내한 곳은 3층 중간쯤이었죠. 작은 명패에 아버지 이름이 새겨질 자리였어요. 오빠가 유골함을 칸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사진을 그 옆에 놓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오빠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봤어요. 저도 사진 앞에서 절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오빠도 절을 했고 은실 씨도 절을 했어요. 은실 씨는 절을 하면서 작게 뭔가 중얼거렸는데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죠. 관리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참배는 언제든 오실 수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 속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납골당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은실 씨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죠. 오빠가 차 문을 열다가 은실 씨를 보고는 물었어요. 은실 씨, 어떻게 가실 거예요? 택시 타고 갈게요. 우리 차 타고 가세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잖아요. 은실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았고 은실 씨는 뒷좌석에 앉았죠. 차가 출발했어요. 한참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라디오도 켜지 않아서 그냥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은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경 씨 오빠.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님, 집 정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오빠가 핸들을 잡은 채로 대답했어요.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좀 정리가 안 돼서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제 짐이 아직 거기 있어서요. 가져가야 할 것들이요. 저는 은실 씨를 봤어요. 은실 씨가 말을 이었죠. 제가 몇 년 동안 거기서 살았잖아요. 제 옷이랑 물건들이 있어요. 오빠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자고 했고 그때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은실 씨가 다시 조용해지자 저는 앞을 보면서 가슴속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은실 씨가 아버지 집에서 살았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났거든요. 차가 시내로 들어섰을 때 오빠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빠가 블루투스로 받았죠. 여보세요. 박준호 씨 되십니까?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상에서 일하는 변호사 김태영입니다. 고 박성재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빠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놀랐죠. 무슨 일이신데요?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이 저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신 후 유족분들께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오빠가 잠깐 말을 못하고 있다가 물었어요. 유언장이요? 네. 2년 전에 작성하신 겁니다. 공증을 받으셨고요. 유족분들이 모두 참석하신 자리에서
개봉해야 합니다. 저희가 언제 가면 되나요? 이번 주 중으로 편하신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상속인 분들이 모두 오셔야 합니다. 오빠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 주 금요일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차 안에 침묵이 흘렀고 오빠가 핸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유 원장이 있었어? 오빠가 저에게 물었어요.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언제 그런 걸 썼대? 2년 전이라고 했잖아. 2년 전이면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신 때였어요. 그때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죠. 저는 뒷좌석을 돌아봤어요. 은실 씨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은실 씨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은실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정말요? 네.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은실 씨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죠. 차가 은실 씨 집 앞에 섰어요. 은실 씨가 문을 열고 내렸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연락 주세요. 네. 오빠가 짧게 대답했어요. 은실 씨가 차에서 내려서 고개를 숙이고는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차가 다시 출발하자 오빠가 유 원장에 뭐가 쓰여 있을지 물었어요. 모르지. 재산 분할이겠지. 아버지 집이랑 통장이랑. 그렇겠지.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이 불편했어요. 왜 아버지가 유 원장을 쓰셨는지, 왜 저희한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헤어졌어요. 오빠도 차를 타고 갔죠. 저는 혼자 집에 들어가서 현관에 신발을 벗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내 오빠한테서 온 문자를 확인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주소였고 강남이었죠. 인터넷으로 그 법무법인을 검색해 보니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거기를 찾아가셨는지, 누구와 상담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주소를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유 원장에는 뭐가 쓰여 있을까요?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왜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거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아파트 사이로 보였죠.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금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흘이 어떻게 지나갈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걸요. 금요일 오후 2시였어요. 저는 오빠와 함께 강남역 근처 빌딩으로 들어갔죠. 법무법인 정상은 15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오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직원이 맞이했어요. 박준호 씨, 박미경 씨 되시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변호사님께서 곧 나오실 겁니다. 저희는 대기실에 앉았어요. 탁자 위에 잡지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집어들지 않았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잠시 후 짙은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태영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는 회의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빌딩들이 보였어요. 변호사가 자리를 권했고 저희는 마주 앉았죠.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어요. 고 박성재 씨께서 2023년 3월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을 받으셨고 원본은 저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죠. 유언장 낭독 전에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상속인은 장남 박준호 씨와 장녀 박미경 씨 두 분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빠가 대답했어요. 그럼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있었죠. 유언자 박성재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변호사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첫째, 경기도시 동소재 아파트 및 토지는 최은실에게 유증한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오빠가 제 쪽을 봤지만 저는 변호사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둘째,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예금 전액은 최은실에게 유증한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셋째, 장남 박준호와 장녀 박미경에게는 각각 금 500만 원씩을 유증한다. 잠깐만요. 오빠가 변호사 말을 끊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고인께서 아파트와 예금을 최은실 씨에게 유증하신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자식인데요.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죠.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유류분이 뭡니까?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는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죠. 국민은행 약 2천만 원, 신한은행 약 3,500만 원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대략 4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오빠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최은실이 누군데요?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왜 이런 유언을 쓴 겁니까? 유언장에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말년에 나를 극진히 돌봐준 최은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가 가진 재산을 그에게 남긴다. 자식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교육과 지원을 해주었으므로 이 결정에 대해 이해해주기 바란다.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빌딩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 유언장은 무효로 할 수 없습니까? 오빠가 물었어요.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다만 작성 당시 유언자의 정신 상태나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시면 무효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였어요. 마지막 몇 달은 사람도 못 알아보셨어요. 작성 시점이 2023년 3월입니다. 그때도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의료 기록이 있으신가요? 오빠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2023년 3월이면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신 직후였지만 그때까지는 의식이 뚜렷하셨거든요. 자료를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시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므로 두 분 합쳐서 전체 재산의 4분의 1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오빠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꺼냈어요. 상속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유언장 사본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다른 세상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커피 마실래? 오빠가 물었어요. 응. 근처 카페로 들어가서 구석자리에 앉았고 오빠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은실 씨한테 연락해야 하나? 글쎄, 이 유언장 내용 알고 있었을까? 모를 것 같은데. 오빠가 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잖아. 저는 은실 씨 표정을 봤다며 진짜 모르는 것 같았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더 이상하잖아.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쓴 거야? 커피가 나왔어요. 저는 뜨거운 잔을 손으로 감쪽같이 잡았는데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자주 찾아뵙긴 했어. 한 달에 한 번은 갔었잖아. 오빠가 말했어요. 나도 2달에 한 번은 갔어. 그게 부족했나? 저는 정말 부족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실 씨는 맨날 거기 있었잖아. 오빠 목소리가 쓸쓸해지면서 우리는 각자 생활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우린 자식이잖아. 오빠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유류분 청구할 거야? 제가 물었고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지. 그게 우리 권리잖아. 소송은? 생각해 봐야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오빠가 창밖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서운했나 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카페를 나와서 헤어졌어요. 오빠는 차를 타고 갔고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죠. 아버지는 정말 서운하셨을까요? 아니면 은실 씨가 너무 잘해드려서 그러셨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물었죠. 유류분 청구하면 얼마나 받아? 1억 정도? 그것도 소송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봤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고 저를 못 알아보시던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죠.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요일 아침에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오늘 아버지 집에 가보자. 은실 씨도 오기로 했어. 알았어. 저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1시간 정도 걸렸죠. 아버지가 사셨던 아파트는 오래된 단지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묵은 냄새가 났어요. 아무도 없었던 집의 냄새였죠. 거실에는 아버지가 앉으시던 소파가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어요. 오빠가 먼저 와서 부엌에서 뭔가 찾고 있었어요. 은실 씨는 아직 안 왔어. 10시에 오기로 했는데. 저는 거실을 둘러보니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춰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멈춘 것 같았죠. 여기 좀 봐. 오빠가 서랍을 열면서 불렀어요. 저는 다가갔어요. 약봉지가 이렇게 많아. 뭘 이렇게 드신 거야? 서랍 안에 약봉지들이 가득했어요.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였고 날짜가 적혀 있었죠. 2023년 2월부터네. 제가 말했어요. 유언장 쓰신 게 3월이잖아. 오빠가 약봉지를 하나하나 꺼냈어요. 이때 아버지 상태가 어땠지? 처음 쓰러지신 직후였어.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집에서 요양하실 때. 그때도 의식은 있으셨어? 응. 말씀도 하시고 걸어 다니기도 하셨어. 저는 약봉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정말 유언장을 쓰실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오빠가 문을 열었죠. 은실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은실 씨가 들어오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앉으세요. 오빠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은실 씨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오빠가 식탁 의자를 끌어다 앉으면서 말했어요. 은실 씨, 유언장 이야기 들으셨죠? 네. 언제 들으셨어요? 금요일 오후에 변호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은실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정말요? 제가 물었어요. 은실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언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셨는지 아세요? 오빠가 물었어요. 2023년 3월이라고 하셨죠? 네. 그때 아버지랑 같이 외출하신 적 있어요? 은실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때는 제가 아직 여기 살기 전이에요. 이사 온 게 그해 5월이거든요. 그럼 3월에는 아버지 혼자 사셨어요? 네. 그때는 제가 낮에만 와서 식사 챙겨드리고 갔어요. 저는 오빠를 봤어요. 오빠도 저를 봤죠. 그럼 3월에 아버지가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가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때 아버지 상태로 은실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하루 종일 함께 있던 게 아니라서요.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은실 씨는 아버지가 유언장 쓰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재산을 전부 은실 씨한테 주신다고 쓰셨어요. 오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은실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저도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자식인데 왜 500만 원씩만 주신 걸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은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이 서운해 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빠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자식들이 안 온다고요. 전화도 잘 안 한다고요. 가슴이 철렁하며 제가 물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 번요. 우리가 안 간 건 아니잖아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갔어요. 오빠가 말하자 은실 씨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게 부족하셨나 봐요. 아버님은 매일 혼자 계셨어요. 저는 아침에 와서 밥 해드리고 청소하고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도 자주 오고 싶었어요. 근데 일이 있고 생활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자 은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걸 이해 못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오빠가 다시 물었어요. 2023년 3월에 아버지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병원에서 막 퇴원하셔서 많이 약하셨어요. 걷기도 힘들어 하셨고요. 혼자 외출하실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오빠가 저를 보면서 택시 타고 가셨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강남까지? 혼자서? 가능은 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택시 번호도 제대로 말씀 못 하셨어. 내가 전화드렸을 때 주소 물어보니까 헷갈려 하셨다고. 그럼 누가 모시고 간 거 아니야? 누가? 우리는 동시에 은실 씨를 봤어요. 은실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저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여기 안 살았다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은 오셨잖아요. 네. 근데 3월에는 제가 낮에만 잠깐 왔어요. 아침 먹이고 점심 챙겨놓고 갔어요. 그럼 오후에는 아버님 혼자 계셨어요. 오빠가 팔짱을 꼈어요. 이상하네. 아버지가 혼자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셨다는 게 의료 기록 확인해 볼까? 제가 말했어요. 3월에 병원 다니셨잖아. 그때 진료 기록 보면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거 확인해 보자. 오빠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가 병원에 연락해 볼게. 은실 씨가 일어섰어요. 저는 짐 정리하러 왔는데 해도 될까요? 네. 방에 있는 거 가져가세요. 오빠가 말하자 은실 씨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아서 창밖을 봤는데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오빠가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진료 기록은 월요일에 떼어준대. 내가 가서 받아올게. 응. 근데 미경아. 응? 유 원장이 진짜 유효한 걸까? 오빠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공증받았다고 했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하신 게 맞나 싶어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안방에서 은실 씨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아버지의 판단도, 유 원장의 진위도, 은실 씨의 말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였죠. 월요일 오후에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병원 기록 받았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저는 오빠 사무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오빠는 이미 와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여기 봐. 오빠가 서류를 가리켰고 진료 기록지였어요. 2023년 3월 15일. 신경과 진료. 제가 읽었어요. 의식 명료, 진압력 저하, 단기 기억력 장애 소견. 오빠가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었어요. 진압력 저하래. 날짜나 장소를 헷갈려 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의식은 명료하다고 했잖아. 명료하다는 게 유 원장 쓸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갔어요. 3월 22일. 혈압 측정. 약 처방. 유 원장 쓴 게 3월 언제였지? 변호사가 3월이라고만 했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 오빠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겠다. 전화를 걸었는데 한참을 기다리다가 끊었어요. 안 받네. 문자 보내야겠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미경아, 이거 가지고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 많이 들겠지.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유류분만 청구할까? 소송은 너무 복잡해. 그래도 한 억은 받잖아. 둘이 나눠서 5천씩. 저는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오빠는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것도 있지. 근데 그것만은 아니야. 그럼 뭔데? 억울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500만 원씩만 주는 거야?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서운하셨대도 그게 재산을 다 남한테 주는 이유가 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은실 씨한테 연락해봐. 오빠가 말했어요. 왜? 유언장 작성 날짜 확인하고 그날 아버지가 어떻게 외출하셨는지 물어봐야지. 은실 씨가 알까?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은실 씨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은실 씨 목소리였어요. 은실 씨, 저 박미경이에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2023년 3월에 아버지가 외출하신 적 있는지 기억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글쎄요. 그때는 제가 하루 종일 함께 있던 게 아니라서요. 병원 말고 다른 데 가신 적은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유 원장 쓰신 날짜를 확인하려고요. 아, 은실 씨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아버님이 언제 그런 걸 쓰셨는지. 은실 씨도 정말 몰랐어요? 네, 진짜예요. 그럼 아버지가 혼자 다니셨다는 건가요? 3월에는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이사 오기 전이니까요. 저는 오빠를 봤어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뭐라고 속삭였죠. 은실 씨, 유 원장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럼 받지 않으실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죠. 미경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실 씨 목소리가 낮아지며 이게 맞나 옳은 건가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근데요? 저는 몇 년 동안 아버님을 돌봤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드리고 빨래하고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아프실 때 밤새 옆에 있었고요. 그건 저희도 알아요. 알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 시간도 없었고 제 생활도 없었어요. 다 아버님한테 맞췄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이 그걸 고마워하셨나 봐요. 그래서 유언장을 그렇게 쓰신 거겠죠. 그래도 저희는 자식이잖아요. 알아요. 근데 미경 씨, 자식이라는 게 뭔가요? 은실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절 때 한 번 오고 한두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자식인가요? 아버님이 아프실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옆에 있었어요. 매일이요. 그게 가족 아닌가요? 은실 씨, 미경 씨, 저는 유언장을 존중할 거예요. 아버님 뜻이니까요.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오빠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고 저는 유언장을 존중한다고 대답했죠. 진짜? 응. 오빠가 주먹으로 탁자를 치자 커피 잔이 덜컹거렸어요.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오빠, 조용히 해.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오빠가 목소리를 낮췄죠. 유류분 청구하자. 지금 당장. 오빠. 뭐? 은실 씨 말도 일리는 있어. 오빠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정말 자주 갔어? 아버지 아프실 때 옆에 있었어? 일이 있었잖아. 생활이 있고. 그게 핑계 아닐까? 오빠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죠.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카페 안에 음악이 흘렀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미경아. 오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거든요. 아버지가 외로우셨을까? 아마도. 우리가 더 자주 가야 했을까? 그랬으면 좋았겠지.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미경아, 그래도 50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카페를 나와서 헤어지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 차창 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봤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자 남편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은실 씨가 유언장 존중한대. 그럼 소송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저는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은실 씨 말이 맞는 걸까요? 저희가 정말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서운해하신 걸까요?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죠. 수요일 저녁에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변호사 상담 받아봤어. 무슨 변호사? 상속 전문 변호사. 유류분 청구랑 무효 소송 둘 다 가능한지 물어봤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는 확실하대. 우리 몫이니까. 근데 무효 소송은 이기기 어렵대. 왜? 공증받은 유언장이고 형식도 다 갖춰져 있대. 아버지가 그때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의료 기록만으론 부족하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쩌려고? 일단 유류분 청구는 해야지. 5천만 원이라도 받아야 하잖아. 응. 근데 미경아. 오빠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소송 비용을 반반 내야 할 것 같아. 얼마나 드는데? 1,000만 원 정도래. 우리 500씩.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렇게 많이? 상속 소송이 원래 그래.
근데 이기면 5천씩 받으니까 나쁘지 않잖아. 오빠는 확실해? 이길 수 있다고? 변호사가 유류부는 거의 확실하다고 했어. 저는 어두운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빨리 결정해야 해. 소송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가 소송 비용 500만 원 내래. 500?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많이 드나? 그래야 5천만 원 받는데.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당신은 하고 싶어? 모르겠어. 돈은 돈이지. 5천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 근데 은실 씨가 그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면? 무슨 소리야? 진짜로 아버지를 돌본 대가라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판단해. 나는 따를게. 저는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금요일에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경아, 결정했어? 앉아. 오빠가 소파에 앉았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빠, 나는 소송 안 할래. 오빠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소송 안 할 거야. 미친 거 아냐? 5천만 원을 포기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고 싶지 않아. 오빠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왜? 돈이 아까워서?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변호사 비용 500만 원 아깝다는 거야? 돈 문제가 아니라고. 오빠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은실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뭐가 맞아? 우리가 부족했다는 거. 아버지한테. 오빠가 벌떡 일어섰어요. 미경아, 정신 차려. 그 사람이 우리 재산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 재산이잖아. 우리 거 아니고. 우리는 자식이야.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라고. 오빠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도 일어섰죠. 자식이라는 게 뭔데? 명절 때 한 번 가는 게 자식이야? 일이 있었잖아. 오빠도 알잖아. 우리가 더 자주 갈 수 있었어. 오빠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나는 그게 미안해. 아버지한테. 그래서 돈을 포기한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마음이 불편해. 이렇게 소송하는 게. 오빠가 주먹을 쥐었어요. 미경아, 나 혼자 소송하면 어떻게 돼? 비용은 1,000만 원 다 내야 하고 받는 건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건 오빠가 결정할 일이야. 당신 목도 있어. 나는 필요 없어. 오빠가 저를 물끄러미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미경아, 당신 지금 나한테 등 돌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같은 편이면 같이 싸워야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오빠, 미안해. 나는 못하겠어. 오빠가 가방을 들며 좋다고 알았다고 혼자 하겠다고 말했어요. 오빠, 됐어. 당신은 빠져. 나 혼자 할 테니까. 오빠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남편이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모르겠어. 잘한 거야? 모르겠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참았어요. 그날 밤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나는 소송 진행한다. 당신 몫은 포기하는 거로 알겠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오빠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 씨, 저예요. 형님이에요. 네, 형님. 오빠한테 들었어요. 소송 안 하신다고요? 네. 왜요? 돈이 필요 없으세요?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요?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인데요. 아버님 재산이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마음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소송하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어요. 불편하면 어떡해요? 권리는 권리잖아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왜 포기하세요? 알아요.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형님이 잠깐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미경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가 혼자 소송하면 비용이 2배예요. 1,0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요. 그것도 생각 안 하세요? 그건 오빠가 선택하신 거예요.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미경 씨도 가족인데 좀 도와주세요.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형님, 정말 미안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햇빛이 들어오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오빠를 도와야 했을까요? 아니면 제 선택이 맞는 걸까요?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오빠와 저 사이에 금이 갔다는 거였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빠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죠.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미경 씨, 저 은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은실 씨? 네. 통화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언제요?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아버님 댁 근처 카페에서요. 알겠어요. 몇 시에요? 7시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은실 씨가 만나자고 했다며 할 말이 있다고 말했어요. 왜? 모르겠어. 할 말이 있대. 혼자가? 응.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심해. 소송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가봐야 알겠지. 저녁 7시에 카페에 도착했어요. 은실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죠. 은실 씨. 제가 부르자 은실 씨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미경 씨 오셨어요. 앉으세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은실 씨가 커피를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무슨 일이세요? 은실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경 씨, 소송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오빠분만 하신다고요. 그렇게 됐어요. 은실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경 씨가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창밖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서라고 대답했어요. 불편하다는 게 아버지한테 미안해서요. 더 자주 못 찾아뵌 게. 은실 씨가 눈물을 닦으며 미경 씨라고 불렀어요. 네. 저도 미안해요. 저는 은실 씨를 봤어요. 왜요? 유 원장 때문에 가족들이 힘드시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은실 씨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은실 씨 목소리가 떨리며 처음에는 아버님이 유 원장 쓰신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요? 작년 가을이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집이랑 통장을 저한테 물려주시겠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자식분들한테 드려야 한다고. 근데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은실 씨가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은 나를 버렸다고 은실이만 날 돌봐준다고 그러시면서 우셨다고 말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때 거절했어야 했어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은 외로우셨을 거예요. 더 외로우셨겠죠.
은실 씨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미경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아버님 돌보면서 제 일도 못했어요. 알아요. 근데 이렇게 소송하고 싸우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은실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요? 오빠분이랑 합의하고 싶어요. 소송 말고요. 저는 은실 씨를 봤어요. 오빠는 소송하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알아요. 근데 미경 씨가 말씀하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오빠한테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도요. 은실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유류분을 드리겠다며 법으로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먼저 드리겠다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은실 씨, 소송만 안 하시면요. 제가 먼저 연락드려서 정리할게요. 저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은실 씨 손을 가만히 봤어요. 은실 씨, 저는 유류분 필요 없어요. 네,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왜요? 미경 씨 권리인데요. 아버지가 은실 씨한테 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은실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경 씨, 그러시면 안 돼요. 오빠분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오빠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미경 씨가 받으시면 오빠분도 마음이 편하실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실 씨, 오빠는 저 말 안 들어요. 지금 저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미경 씨 때문에요? 제가 소송 안 한다고 했거든요. 은실 씨가 한숨을 쉬며 제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신다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원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미안해요. 은실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카페 안에 음악이 흘렀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미경 씨, 네. 아버님 말씀 하나만 전해드려도 될까요? 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미경이가 제일 착하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주 못 와도 올 때마다 웃는 얼굴로 와서 고맙다고요. 아버님이 미경 씨를 미워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외로우셨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은실 씨가 일어서며 오늘 만나줘서 감사하다고 이만 가겠다고 말했어요. 은실 씨, 네. 오빠한테 제가 합의하시라고 말해볼게요. 정말요?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오빠가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은실 씨가 깊이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서 어둠이 내리는 창밖을 봤어요. 아버지는 정말 외로우셨을까요? 저희가 정말 부족했을까요? 은실 씨 말이 맞는 걸까요?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였죠. 이틀 뒤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오빠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오빠 만날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뭔데? 전화로는 어려워. 만나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언제? 오늘 저녁? 좋아. 저는 오빠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만났는데 오빠는 이미 와서 앉아 있었고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앉아. 저는 맞은편에 앉았고 오빠가 물을 마시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은실 씨 만났어. 왜? 은실 씨가 합의하고 싶대. 오빠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에 소송 말고 합의로 정리하자고. 유류분 주겠다는 거야? 응. 오빠가 팔짱을 꼈어요. 얼마나? 법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준대. 정말? 응. 소송 안 하면. 오빠가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왜 갑자기? 소송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괴롭대.
가족끼리 싸우는 게. 오빠가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와서 무슨 가족이야? 오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으로 우리 배제하고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경아, 너는 그 사람 편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왜 은실 씨 변호를 해? 변호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합의가 나을 것 같아서.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경아,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어. 무효 소송까지 가면 아파트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확실해? 변호사가 가능성 있다고 했어. 가능성이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 오빠가 저를 물끄러미 봤어요. 너 정말 안 할 거야? 응. 왜?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뭐가 미안한데? 더 자주 못 찾아뵌 게. 외롭게 해드린 게. 오빠가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미경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오빠도 알잖아. 우리가 더 자주 갈 수 있었어. 일이 있었다고. 그게 핑계였을 수도 있어. 오빠가 입을 다물고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그게 후회돼. 아버지 외로우실 때 옆에 없었던 게. 그래서 돈도 포기한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마음이 불편해. 소송하는 게. 오빠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미경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은실 씨가 아버지 돌본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대단해. 우리는 부족했어. 오빠가 눈을 감았어요. 미경아, 우리가 부족했다고 해서 재산을 포기해야 해? 포기하는 게 아니야. 유류분은 받을 수 있잖아. 그게 포기 아니고 뭐야?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는데 유류분만 받는 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빠가 물을 마시며 소송하겠다고 말했어요. 오빠, 너는 빠져. 나 혼자 할 테니까. 오빠, 은실 씨가 유류분 먼저 준다고 했어. 나는 필요 없어. 왜?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적게 받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알아. 그리고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해야지. 왜? 오빠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억울해서. 뭐가?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500만 원씩만 주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경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나쁜 자식이었다는 걸. 오빠, 그래서 소송하는 거야. 아버지가 판단을 제대로 못 하셨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게 진짜 오빠가 원하는 거야?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못 끝내. 저는 오빠를 봤어요. 오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오빠 소송에서 이기면 기분이 나아질까? 모르겠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 안 하셨던 건 아니야. 그럼 뭔데? 외로우셨던 거야.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신 거고. 오빠가 눈물을 닦았어요. 미경아, 나도 알아. 우리가 부족했다는 거. 근데 인정하기가 싫어. 왜? 인정하면 우리가 나쁜 자식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오빠 손을 잡았어요. 오빠, 우리는 나쁜 자식이 아니야. 그냥 부족했을 뿐이야. 그게 뭐가 달라? 많이 달라. 나쁜 건 고이고 부족한 건 실수야. 오빠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미경아, 응? 너는 후회 안 해? 아버지한테 더 잘하지 못한 거. 후회하지. 그럼 어떻게 견뎌? 견디는 게 아니야. 그냥 안고 가는 거지. 오빠가 고개를 저으며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 나는 소송한다. 오빠가 일어서고 저도 일어나며
생각 좀 더 해보라고 말했어요. 다 생각했어. 정말? 응. 오빠가 지갑을 꺼내며 밥값 내고 가겠다고 말했죠. 오빠, 미경아, 나는 내 방식대로 할게. 너도 내 방식대로 해. 오빠가 카운터로 가고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우산을 펼쳤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은실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는 소송하겠다고 해요. 제가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죄송해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괜찮아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오빠는 소송을 진행했고 저는 방관했어요. 가끔 오빠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어느 날 은실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 씨, 저예요. 은실 씨, 오빠분 소송 진행 중이시죠? 네. 미경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유류분도 안 받으실 거예요? 네. 은실 씨가 한숨을 쉬며 법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소송 없이도 드릴게요. 은실 씨, 제발이요. 제가 먼저 정리해서 드릴게요. 미경 씨까지 소송하시면 저는 정말 힘들어요. 저는 낙엽이 떨어지는 창밖을 보며 아버지가 은실 씨한테 주시려고 하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자식분들한테는 유류분이 있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미경 씨, 은실 씨,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빠 소송에도 끼지 않을 거고요. 왜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더 잘 모셔야 했는데 못했거든요. 그게 미안해요. 은실 씨가 울며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은실 씨도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은실 씨가 유류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 근데 나는 안 받기로 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결정이니까. 후회 안 할까? 모르지. 근데 지금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응.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나는 당신 편이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한 걸까요?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변호사가 유류분 소송은 이긴다고 해. 너도 같이 할래? 저는 답장했어요. 오빠, 나는 안 할게. 미안해.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표정이 굳은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미경아, 오빠 앉아. 오빠가 소파에 앉아 마실 거 있냐고 물었는데 아니 됐다고 했어요. 오빠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뭔데? 유류분 소송 서류야. 내 이름도 넣어야 해. 저는 서류를 보지 않고 안 한다고 했잖냐고 말했어요. 미경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다 생각했어.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고집이 아니야. 그냥 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응. 그게 말이 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오빠를 봤어요. 오빠,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부족했던 거야. 그게 뭐가 달라? 많이 달라. 잘못은 고치면 되는데 부족했던 건 다시 채울 수가 없어. 오빠가 입을 다물었어요. 오빠, 나는 그게 후회돼. 아버지 외로우실 때 옆에 없었던 게 지금 돈 받아봤자 그 마음은 안 편해져. 그래도 권리는 권리잖아. 권리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오빠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알았어. 너는 빠져. 오빠, 됐어. 나 혼자 할게. 오빠가 일어났어요. 오빠,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는 건 싫어. 나도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왜? 생각이 다르니까. 오빠가 현관으로 걸어가고 저는 불렀어요. 오빠, 뭐? 나는 오빠를 이해해. 오빠 방식도 틀린 게 아니야. 오빠가 돌아봤어요. 그럼 왜 같이 안 해? 내 방식이 달라서.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나도 그래. 오빠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하늘이 흐린 창밖을 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오빠 소송은 계속 진행됐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가끔 오빠 생각이 났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은실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 씨, 저예요. 은실 씨, 무슨 일이세요? 오빠 분하고 합의했어요. 네. 유류분 드리기로 했어요. 소송 취하하시고요. 저는 놀라서 왜냐며 오빠가 받아들이셨냐고 물었어요. 네. 변호사분이 중재하셨어요.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확실하지도 않다고요. 그래서 오빠분한테 유류분 드리기로 했어요. 아파트는 제가 갖고요. 얼마나 드리기로 하셨어요? 1억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미경 씨. 네. 미경 씨 목도 있어요. 네. 5천만 원이요. 미경 씨 유류분이에요. 은실 씨, 저는 제발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은실 씨라고 부르며 오빠분은 받으셨는데 미경 씨만 안 받으시면 제 마음이 안 편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봄이 오는 창밖을 봤어요. 알겠어요. 받을게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은실 씨가 5천만 원 준다고 말했어요. 받기로 했어? 응. 마음 편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그래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은실 씨 마음도 편하고. 응. 저는 꽃이 피기 시작한 창밖을 봤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유언장도 소송도 합의도 다 끝났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제일 슬펐어요. 돈은 받았지만 아버지는 없었고 소송은 끝났지만 후회는 남았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더 자주 찾아뵀으면 어땠을까? 더 오래 전화했으면 어땠을까? 아버지 외로우신 걸 먼저 알았으면 어땠을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요. 후회는 남지만 시간은 안 돌아온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보고 가족끼리 싸우고 결국 합의하면서요. 늦었지만 배웠어요. 이제는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더 잘해야겠다고요. 후회하기 전에요. 그게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마지막 교훈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